하진알,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다?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저 이제 남이에요. 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야, 하진이 너 지금 미쳤어? 아버지 병원비는 누가 내고 가게 적자는 누가 메워?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시댁에 갖다 바쳤습니다. 시아버지 폐암 수술비, 시동생 고시 생활비, 전통시장 가게 적자까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애도 못 낳으니 돈이나 벌어라는 소리만 들었죠. 그런데 그날 산부인과 앞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배부른 여자 손을 잡고 초음파 사진 보며 웃고 있더군요.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그것도 모자라 내 명의로 몰래 만든 카드빚이 8천만 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집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시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게는 경매로 넘어가고 불륜녀는 아기 두고 도망쳤고 그렇게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하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게 불과 2시간 전이었죠.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하진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71번째 생신이었으니까요. 부엌에 불을 켜자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하진은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 미리 사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소고기 양지, 무, 두부, 호박, 그리고 전을 부칠 깻잎과 동태살까지. 눈을 비비며 도마 앞에 선 하진의 손은 이미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조용한 새벽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1번, 2번, 3번. 리듬에 맞춰 무가 반달 모양으로 잘려나갔죠. 하진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중환자실을 오가며 환자들의 바이탈 체크를 하고 보호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느라 정신없이 보낸 밤이었거든요. 양지를 푹 삶아 육수를 내는 동안 하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시아버지의 다음 주 병원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폐암 수술 후 정기검진이었죠. 3년 전 시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비 4천만 원을 하진이 마련했습니다. 그 후로도 항암 치료비 3천만 원이 더 들어갔고요. 예약 확인을 마친 하진은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시동생 태민의 고시원 생활비와 학원비를 송금해야 했거든요. 매달 70만 원씩 올해로 8년째였습니다. 27에 고시를 시작한 태민은 35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험생이었죠. 송금 완료 알림이 뜨자 하진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액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으니까요. 깻잎전, 동태전, 호박전. 하진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하진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감정 없이 반복되는 동작이었습니다. 아침 8시 상이 차려졌습니다. 미역국, 잡채, 3가지 전,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제법 그럴듯한 생일상이었죠. 하진은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진지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송금자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71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꼿꼿한 자세, 하지만
입술은 언제나 불만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송금자는 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역국이 왜 이래? 색이 탁하잖아. 하진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송금자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싱거워. 간을 제대로 한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국간장을 좀 더 넣을까요? 됐어. 먹다 보면 또 짜겠지. 송금자는 이번엔 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전이 탔잖아. 가장자리 봐. 검게 탔어. 하진이 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갈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탔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전도 제대로 못 붙여. 쯧쯧.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태준이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고 있었죠. 42의 장성한 남자가 아침부터 반바지 차림으로 뒹굴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진이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태준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차렸어요. 하진이 불렀지만 태준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거든요. 하진은 한숨을 삼키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는 하진의 귀에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아이고, 김 사장. 우리 며느리가 밥을 차렸는데 맛이 영 아니야. 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뭐 아이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야지.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 봉양에 그거라도 해야 밥값을 하는 거 아니겠어? 아이가 없으니까. 그 말이 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혼 8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하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 태준의 문제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하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8년 동안 그래왔듯이 오늘도 참아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하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하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고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가족이니까요. 남편이 다시 일어서면 나아지겠죠. 하진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닳고 다른 동전처럼 반짝임을 잃어버린 채로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유튜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섞여 들렸죠. 5년째 백수인 남편 구박만 하는 시어머니, 무기력한 시아버지, 만년 수험생 시동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안고 있는 자신. 하진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만큼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된 하진의 하루는 이제 겨우 아침 9시였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구내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어젯밤 야간 근무에 이어 오늘 낮 근무까지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작 필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언니, 밥 안 먹어요? 맞은편에 앉은 후배 간호사 수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좀 피곤해서 그래. 어제 시어머님 생신이셨다며요. 야근하고 바로 음식 준비하셨다면서요.
언니 진짜 대단해요. 대단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진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너 결혼하면 시댁에 얼마나 쓸 것 같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글쎄요. 명절 선물이랑 용돈 정도요. 왜요? 하진은 대답 대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뱅킹 앱을 열어 거래 내역 조회를 눌렀죠. 8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하진은 메모장 앱을 열어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 치료비였습니다.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비로 4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후 항암 치료를 6개월간 받으면서 3천만 원이 더 들어갔고요. 총 7천만 원. 하진은 그 숫자를 적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의 전통시장 건어물 가게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며 월세가 밀렸다며 거래처 대금을 막아야 한다며 시어머니는 수시로 손을 벌렸습니다.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많을 때는 150만 원까지 8년 동안 꾸준히 빠져나간 돈을 계산해 보니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동생 태민의 생활비도 있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한다며 시작한 게 27이었죠. 지금 35이니 무려 8년째였습니다. 고시원비, 학원비, 교재비, 식비까지 매달 70만 원씩 8년이면 6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댁의 주거비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반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하진이 마련했고 모자라는 월세도 매달 보태드렸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니 4천만 원이었죠. 하진은 계산기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7천만 원 더하기 8천만 원 더하기 6천만 원 더하기 4천만 원.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하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8년 동안 하진이 시댁에 쏟아부은 돈이었습니다. 수간호사로서 야근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고 휴가도 반납하며 벌어들인 돈이었죠. 그 돈이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적어도 노후 대비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하진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수연아, 2억 5천만 원이야. 네. 8년 동안 내가 시댁에 보낸 돈. 계산해 보니까 2억 5천만 원이더라. 수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언니, 그게 진짜예요? 2억 5천이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숫자로 정리하니까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지난 8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 근데 언니 남편분은요? 형부도 돈을 보태신 거 아니에요? 하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쓸쓸한 표정이었죠. 우리 남편은 5년째 백수야. 네. 5년이요? 응. 37살 때 사업한다고 시작했다가 망했어. 그 후로 재기한다. 준비 중이다 하면서 5년째 집에 있어. 수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결혼했을 때 태주는 중소기업 영업부장이었습니다. 능글맞지만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 그럭저럭 괜찮은 남자였죠. 하지만 5년 전 태준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 자금을 날렸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기를 준비한다며 하루 종일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낮잠을 잤죠.
그럼 언니 혼자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시아버지 병원비도, 가게 적자도, 시동생 학원비도 전부요? 응. 그 한 글자에 8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근하고 돌아와 새벽에 음식을 준비하던 날들, 월급날마다 통장이 텅 비어가는 걸 지켜보던 날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던 날들. 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부가 백수면 형부네 집안일은 형부가 해결해야지. 왜 언니가 다 해요? 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가족이니까요. 남편이니까요. 시부모님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8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2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가족이 할 짓일까요? 정말 이게 남편이 할 짓일까요? 8년 동안 아내 등골을 빼먹으면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사람들. 그게 과연 가족일까요? 언니, 수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라면 진작 이혼했을 것 같아요. 이혼. 그 단어가 하진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죠.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단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하진은 다시 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차트를 정리하고 보호자 상담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숫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퇴근길 하진은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문득 하진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30에 결혼해서 38이 된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진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집도 없고 저축도 없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시댁의 빚더미와 백수 남편뿐이었죠. 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남편이 일어서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말은 이제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8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하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내렸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5분이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야간 근무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은 기계음과 발걸음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죠. 하진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민정. 간호대 동기이자 15년 지기 친구였죠. 민정은 중견 산부인과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무슨 일일까요? 하진은 스테이션을 나와 복도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화를 받자 민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진아, 지금 통화 가능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톤이었죠. 응, 잠깐은 괜찮아. 왜 무슨 일이야? 저기, 너 남편 이름이 오태준 맞지? 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 이름을 묻는 걸까요?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응, 맞아. 왜? 전화기 너머로 민정이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몇 초가 하진에게는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진아, 오늘 우리 병원에 산모 한 명이 검진 왔거든. 응? 근데 그 산모랑 같이 온 남자가 있었어. 임신 7개월 차 산모였는데 초음파 보면서 둘이 엄청 다정하더라고.
하지는 민정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감을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초음파 화면 보면서 그러더라.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잘생겼다고. 하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민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하진아, 그 남자가 오태준이었어. 내가 예전에 너희 결혼식 갔잖아. 얼굴 기억나거든. 처음엔 나도 설마 했는데 접수대에서 보호자 이름 확인하니까 오태준이 맞더라고.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진아, 너 혹시 이혼한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민정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하진은 겨우 입술을 떼었습니다. 아니, 이혼 안 했어. 그럼 그 여자가 누군데? 임신 7개월이면 배가 엄청 불렀던데.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동시에 소용돌이 쳤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민정아, 나 지금 근무 중이라 끊을게. 나중에 연락할게. 하진아,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응, 괜찮아. 고마워, 알려줘서. 전화를 끊은 하진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죠. 설마, 민정이가 잘못 본 거야.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진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결혼식에 왔었다는 것을, 남편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남은 야간 근무 시간 동안 하진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환자 바이탈 체크를 하고 링거를 교체하고 차트를 기록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정의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우리 아들. 아빠 닮았다. 아침이 되어 퇴근한 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하진은 조용히 남편의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며칠 전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느꼈거든요. 남편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 달콤하고 꽃 같은 향이었습니다. 하진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걸렸습니다. 옷장을 열어 셔츠 몇 장을 꺼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자 역시나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열쇠, 그리고 영수증 몇 장. 영수증을 펼쳐보았습니다. 레스토랑, 백화점, 꽃집. 하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꽃을 사온 적이 언제였던가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결혼 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날 저녁 하진은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태주는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태주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향수까지 뿌리더군요. 예전에는 동네 편의점 갈 때도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걸까요?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이 나간 뒤 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확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확인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이 불안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죠. 두려움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하진은 자는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죠. 남편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하진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정이가 알려준 그 병원. 거기 가면 진실을 알 수 있겠죠. 하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 위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죠. 8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에게 전화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진은 그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임신 7개월. 우리 아들. 아빠 닮았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죠.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진은 민정에게 연락해서 그 산부인과 병원 이름과 주소를 물었습니다. 민정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그날은 하진의 휴무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태준이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더군요. 오늘 어디 가요?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 태주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5년째 백수인 남편이 친구 모임에 저렇게 꾸미고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태준이 나가고 1시간쯤 지나서 하진도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민정이 알려준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가서 내렸죠. 병원은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진은 병원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정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었지만 하진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오는 걸까요? 민정이 잘못 본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 해. 끝까지 확인해야 해. 저녁 6시가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병원 정문이 열리고 한 커플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죠. 여자는 배가 불룩하게 나온 임산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여자의 다른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 걸음걸이, 체형,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8년을 함께 산 남자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횡단보도를 건넜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 앞 벤치에 앉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가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죠. 여보, 봐봐. 코가 당신 닮았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죠. 하진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그 목소리, 틀림없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이 여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고 있었죠. 그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하진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현실인데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1분이었을 수도 있고 10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하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게 들렸을 뿐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반쯤 벌어졌죠. 하진아? 뭐 하는 거예요? 하진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태준이 말을 더듬는 사이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화장을 곱게 했고 임산부용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뻔뻔했습니다. 불쾌하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하진을 쳐다보았죠. 하진은 그 여자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웠지만요. 저요? 저는 저 사람 아내예요. 오태준 씨 법적 배우자.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래요? 몰랐네. 오빠가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해서. 오빠, 이혼 준비 중.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준은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요? 결혼한 사실을 숨겼을까요? 아니면 이혼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봐요. 하진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힘을 주었죠. 태준은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눈만 굴리고 있었죠. 하진아,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요? 그럼 어디서 이러라는 거예요? 하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죠. 태준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 보잖아. 창피하게. 창피해요?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륜 현장에서 들킨 남편이 할 말이 창피하다니요. 8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임신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창피한 건 자기라는 말인가요?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태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냥 가자. 이런 데서 싸울 필요 없잖아. 하진은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7개월이면 곧 출산이었죠. 저기요. 네.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왜요? 그걸 왜 알려줘야 하는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가 누군지. 여자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당당한 표정을 되찾았죠. 차수빈이요. 오빠 옛날 거래처에서 일했어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어 두 사람을 향해 들이댔죠. 뭐 하는 거야? 태준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이미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 태준이 여자의 배를 만지는 모습, 초음파 사진을 들고 웃는 모습까지. 이거 지워, 당장 지워. 태준이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듯 손을 뻗었죠. 하진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대지 마요. 이건 내 폰이고 내 증거예요. 무슨 증거야?
이게 뭐가 증거라고. 불륜 증거요. 이혼할 때 필요하니까. 이혼.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하진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요, 이혼이에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8년 동안 매달렸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죠. 태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당황,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야, 하진아. 일단 얘기 좀 하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요? 그럼 뭔데요?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요. 알았어요. 더 들을 것도 없어요. 하진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뒤에서 태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진아, 하진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빠르게 걸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하진은 생각했습니다. 8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2억 5천만 원을 쏟아붓고 젊음을 바치고 모든 걸 참아왔는데 돌아온 건 불륜과 배신뿐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본 장면만 계속 재생되었죠. 태준이 여자의 배를 쓰다듬던 모습, 행복하게 웃던 얼굴. 집에 도착한 하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죠. 8년을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눈물과 함께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체념 속에서 자라나는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아 살지 않겠다. 더 이상 희생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 인생을 찾겠다. 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아까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준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어쩌면 그 여자 집에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야. 그 말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결연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38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앞에서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그날 밤 집에 들어와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죠. 술 먹고 실수했다. 그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 딱 한 번이었다. 하지만 하진은 더 이상 그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임신 7개월이면 딱 한 번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진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면 먼저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했죠. 하진은 휴무일을 맞아 은행을 찾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신용정보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하는 동안 하진은 별 생각 없이 기다렸죠. 예적금 잔액이나 확인하려던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보는 순간
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기요, 이게 무슨 내역이에요? 고객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하진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가 3장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 실제로 사용하는 카드는 1장뿐이었죠. 나머지 2장은 발급받은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 이 카드들 만든 적 없는데요. 네. 하지만 고객님 명의로 정상 발급된 카드입니다. 혹시 가족분이 대리로 신청하신 건 아닐까요? 가족. 그 말에 하진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설마. 하진은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현금 서비스 3천만 원, 카드론 5천만 원. 합쳐서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 이런 거 쓴 적 없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죠.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발급 시 입력된 휴대폰 번호가 고객님 번호가 아니네요. 다른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진은 그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남편 태준의 번호였습니다. 태준이 하진 몰래 하진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8천만 원을 끌어 쓴 거였죠. 은행을 나온 하진은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불륜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금융 사기까지요. 8천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그 여자에게 쓴 거겠죠. 레스토랑, 백화점, 꽃집. 남편 가방에서 발견한 영수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다 하진 명의로 빌린 돈이었던 겁니다. 하진은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8년 동안 시댁에 2억 5천만 원을 쏟아부은 것도 모자라 본인 명의로 8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된 거였죠. 그것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데 쓴 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명백한 금융 범죄였죠. 하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도용, 신용카드 사기, 형사고소. 검색 결과를 읽으며 하진은 이게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진은 다음 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선배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선배님, 혹시 이혼 전문 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선배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지인이 상담받고 싶다고 해서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사람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우리 병원 법무팀에 정우석 팀장님 있잖아. 원래 변호사인데 지금은 병원 법무팀에서 일하시거든. 이혼 소송도 경험 많으시다고 들었어. 연락처 줄까?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정우석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 일정을 잡았죠. 며칠 후 하진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정우석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5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윤하진 씨 맞으시죠? 정우석입니다. 네, 연락드린 윤하진이에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진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았죠. 신용정보조에서 카드 사용 내역서, 그리고 산부인과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죠. 8년간의 결혼 생활, 시댁에 쏟아부은 2억 5천만 원,
5년째 백수인 남편, 그리고 불륜 발각까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여러 번 떨렸지만 하진은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정우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했죠. 하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저도 압니다. 그 한마디에 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 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 건은 좀 심각하네요. 서류 좀 볼게요. 정우석이 카드 사용 내역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죠. 본인 동의 없이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거죠? 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은행에서 조회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해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죠. 이혼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면 남편분이 전과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과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범죄 피해자로 만들었잖아요. 고소할게요. 불륜뿐 아니라 사기까지 당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존중이 느껴졌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불륜 증거와 금융 사기 증거가 모두 있으니 재판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불륜과 사기가 동시에 인정되면 3천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도 유책 배우자인 남편 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기 손해배상으로 8천만 원도 청구할 수 있고요. 하진은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죠. 상담이 끝나갈 무렵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하진 씨,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7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전처가 외도를 해서요. 하진은 놀란 눈으로 정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사람도 같은 아픔을 겪었다니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때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은 끝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상담을 마치고 카페를 나온 하진은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가슴속에 있던 무거운 것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구나. 8년 동안 나는 ATM이었고 일꾼이었고 이용 대상이었을 뿐이었죠. 사랑이나 존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당당하게 싸울 거였죠.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였습니다.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죠. 두고 봐요, 오태준. 그 말에는 분노와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소송장이 태준에게 전달된 건 변호사 상담 후
2주가 지나서였습니다. 정우석 변호사가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준 덕분이었죠. 하진은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홀가분했고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시댁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다음 날 하진이 병원에서 오전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하진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딨어? 윤하진이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 송금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요? 하진이 복도로 나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병동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손에는 구겨진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송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시어머니가 소송장을 하진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어머님,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병원이면 어떻고 시장이면 어때? 내가 우리 태준이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죠. 하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태준 씨가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어요. 그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태준이가 바깥에서 씨를 뿌린 거 아니야. 그 말에 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불륜을 저지른 건 아들인데 그게 며느리 탓이라니요. 어머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아이 문제는 태준 씨한테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뭐라고? 감히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시작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독한 년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하진은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금 뭐라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치마를 치며 울부짖었죠. 8년을 키워줬더니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시아버지 병원비는 누가 냈는데? 가게 적자는 누가 메웠는데?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돈을 다 내가 냈잖아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눈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병동 수간호사실에서 간호부장이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간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윤수간호사, 이분이 누구세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하진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뿌리쳤죠. 손 치워. 이 독한 거사. 내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난동은 30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병원 경비원들이 와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안내했죠. 시어머니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고 봐. 이 집안 망하게 한 죄 반드시 벌 받을 줄 알아. 시어머니가 사라진 후 병동은 술렁거렸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렸고 동료 간호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하진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간호부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간호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윤수 간호사, 오늘 일은 좀 심각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개인사가 병원 이미지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환자 보호자들 민원이 벌써 3건이나 들어왔어요.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외래 쪽으로 보직 변경을 하든지. 휴직. 그 말이 하진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15년 넘게 다닌 병원에서 수간호사까지 올라온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밀려나야 하다니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진은 간호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삼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불륜을 저지른 건 남편이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건 시어머니인데 왜 내가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간호대 동기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하진아, 너 요즘 무슨 소문 돌고 있는지 알아? 무슨 소문?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대. 내가 시아버지 약값을 횡령했다고. 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횡령이라고? 응. 내가 시아버지 병원비 관리한다면서 중간에서 돈을 빼돌렸다고. 그래서 내가 이혼하려는 거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 치료비 7천만 원을 전부 자기 돈으로 낸 게 하진이었습니다. 횡령은커녕 자기 월급을 쪼개서 낸 돈이었죠. 그런데 그걸 횡령이라고 소문을 내다니요. 민정아, 그거 완전 거짓말이야. 내가 내 돈으로 다 냈어. 나도 알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믿더라고. 조심해, 하진아. 전화를 끊고 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난동, 병원의 휴직 압박, 허위 소문까지.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열어보니 시동생 태민이 서 있었죠. 평소처럼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고시 8년 차의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형수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하진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민이 거실로 들어와 어색하게 서 있었죠. 무슨 일이야, 태민아? 저기 형수님, 제 학원비랑 생활비 말인데요. 하진은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가요? 이번 달 송금이 안 됐더라고요. 혹시 잊으신 거예요? 하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가 형이랑 이혼 소송 중인 거 알면서 지금 돈 얘기를 하러 온 거였죠. 태민아,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인지 알아? 알아요. 형이랑 이혼한다면서요. 근데 그거랑 제 학원비랑은 별개잖아요. 저 시험 코앞인데 학원 못 다니면 어떡해요. 하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태민아, 나 8년 동안 내 학원비랑 생활비로 6천만 원 넘게 줬어. 그거 알아? 태민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죠. 그건 그거고요. 형수님이 돈 많이 버시잖아요. 제가 합격하면 다 갚을게요. 하진은 더 이상 대화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태민아, 미안한데 나가줘. 오늘은 정말 힘들어서. 태민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하진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최악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하진을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차수빈이었습니다. 배가 더 불러 있었죠.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수빈이 싱긋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여기 왜 온 거예요?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많았죠. 또 소란이 나면 안 되었습니다.
하진은 수빈을 데리고 병원 옆 공원으로 갔습니다. 할 말이 뭔데요? 언니, 태준 오빠 저한테 양보해요. 하진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혼 소송 취하해 달라고요. 언니가 오빠를 잡고 있으면 저랑 아기는 어떡해요? 수빈의 말투는 뻔뻔했습니다. 마치 하진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저랑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언니는 이미 8년이나 함께 했잖아요. 이제 저한테 양보할 때도 됐죠. 하진은 한참 동안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사람인가 싶었죠.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피해자한테 양보하라니요. 양보요? 내 남편을 빼앗아 놓고 나한테 양보하라고요? 빼앗긴 게 아니라 오빠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언니가 못해준 걸 제가 해줬으니까요. 하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더 들을 말 없어요. 그리고 양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이혼은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한테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는 거예요. 하진은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수빈이 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시어머니, 병원, 시동생, 그리고 불륜녀까지.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탈의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 물음에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탈의실에 하진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지쳤습니다. 휴직 통보를 받은 건 차수빈이 찾아온 지 사흘 후였습니다. 간호부장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당분간 쉬는 게 좋겠다고 했죠. 15년을 몸바쳐 일한 병원에서 수간호사라는 직책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요. 집으로 돌아온 하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주는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마 그 여자 집에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어머니였고 모르는 번호도 몇 개 있었죠. 허위 소문 때문에 연락이 온 걸까요? 하진은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진은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설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볼이 홀쭉해져 있었죠. 친구 민정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병원에서 휴직당했다고요. 시어머니가 횡령범으로 소문냈다고요. 불륜녀가 찾아와서 남편을 양보하라고 했다고요. 입 밖에 내기도 창피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진은 갑갑한 집안이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한강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산책로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간히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갈 뿐이었죠. 하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하진은 다리 근처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검은 강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죠. 강 건너편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하진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30에 결혼해서 38이 된 지금까지. 그 시간 동안 하진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집도 없고 저축도 없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2억 5천만 원의 지출 내역과 8천만 원의 빚, 그리고 불륜과 배신의 기억뿐이었죠. 직장도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휴직이었지만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동료들의 시선, 환자들의 수군거림. 그걸 견디며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가족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하진이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가족이 생기는 거라고,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가족이 아니었죠. 하진은 그저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진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없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캄캄한 터널 같았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아가, 그때 누군가 하진을 불렀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였죠.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단정한 옷차림에 흰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바로 떠오르지 않았죠. 아가, 그때 밤새 내 손 잡아주던 간호사 맞지? 그 말에 하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이었죠. 대장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 수술 후 합병증으로 위험했던 밤, 하진이 밤새 곁에서 지켜줬던 환자였습니다. 강순옥 환자분이세요? 노부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아, 날 기억하는구나. 그때 내가 손 잡아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그 말 덕분에 버텼어. 하진은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강순옥 환자는 수술 후 출혈이 생겨서 위험한 상태였죠. 보호자도 없이 혼자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밤새 손을 잡아주며 곁에 있었죠. 건강해지셨네요. 다행이에요. 그래, 덕분에. 그런데 너 왜 이러고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강순옥이 하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괜찮아요. 그냥 산책하러 나왔어요. 산책? 이 밤에 혼자서? 그것도 이런 데서? 강순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진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챈 것 같았죠. 진짜 괜찮아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괜찮은 사람 얼굴이 아니야. 이리 와. 나랑 얘기 좀 하자. 강순옥이 하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진은 저항하지 않았죠. 저항할 힘도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지만 강순옥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하진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강순옥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혼해요. 그 한마디가 나오자 댐이 무너지듯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시댁에 쏟아부은 돈, 남편의 불륜, 신용카드 사기, 시어머니의 난동, 병원 휴직, 허위 소문. 모든 이야기가 물 흐르듯 흘러나왔죠.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순옥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진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하진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등으로 닦았죠. 미안해요. 처음 뵙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미안하긴.
사람이 힘들면 얘기해야지. 강순옥이 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죠. 아가, 내가 3년 전에 암 선고받았을 때 알아? 나도 그랬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 하진은 고개를 들어 강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외국에 있고 혼자서 암이라는 말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차라리 그냥 가버릴까? 그런 생각했어.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순옥이 쓸쓸하게 웃었죠. 그런데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눈 떴을 때 내가 거기 있었잖아. 손 잡아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강순옥이 하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어. 지금은 완치 판정 받았고 매일 이렇게 산책도 다니고 살아보니까 좋은 일도 있더라고.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죠. 아가 들어. 살아있으면 다 방법이 있어. 죽으면 끝이야. 나쁜 놈들은 알아서 망해. 내가 굳이 같이 무너질 필요 없어. 그 말이 하진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살아있으면 다 방법이 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지금 하진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죠. 지금 당장은 캄캄해 보여도 해는 다시 뜨거든. 내가 보장해. 강순옥이 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낯선 포옹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하진은 강순옥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진이 겨우 눈물을 멈췄을 때 강순옥이 말했습니다. 아가, 집이 어디야? 내가 바래다 줄게. 괜찮아요. 여기서 가까워요. 그래, 나도 이 근처 아파트에 살아. 혹시 한강변 아파트?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순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세상에 우리 같은 동네였네. 나 혼자 살거든. 언제든 놀러와. 밥도 해줄게. 하진은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죠.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 단지까지 걸어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강순옥이 하진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죠. 아가, 약속해. 다시는 그런데 혼자 서 있지 않기로.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와. 알았지? 강순옥이 손을 흔들며 자기 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죠. 집에 돌아온 하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죠.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것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으면 다 방법이 있다. 하진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아직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죠. 세상에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잠이 올 것 같았죠.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일어서야지. 그 말에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것이 가슴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죠.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강순옥을 만난 다음 날 하진의 스마트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가, 나 강순옥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주소 보낼게. 그 아래로 같은 아파트 단지의 동과 호수가 적혀 있었죠.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울면서 털어놓은 게 창피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저녁 6시 하진은 강순옥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죠.
강순옥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코를 감쌌습니다. 거실은 넓고 깔끔했죠.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이었습니다. 하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집이었죠. 앉아. 밥 다 됐어.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까지. 하진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마주했습니다.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응. 손님 온다니까 신났지 뭐야. 혼자 살면 밥 차려 먹기가 귀찮거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처음에는 입맛이 없었지만 한 숟가락 떠먹자 배가 고팠다는 걸 깨달았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치고 강순옥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였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가, 어젯밤 얘기 더 해줄 수 있어? 천천히, 처음부터.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순옥의 눈빛이 진심 어린 걸 느꼈죠. 하진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결혼, 시댁에 보낸 돈들, 남편의 사업 실패, 5년간의 백수 생활, 그리고 불륜과 신용카드 자기까지. 강순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었지만 중간에 말을 끊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휴직 상태예요.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강순옥이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그 한마디에 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아가, 내가 간호사라고 했지? 수간호사? 네, 15년 넘게 일했어요. 강순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내가 하나 물어볼게. 혹시 새로운 일자리에 관심 있어? 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강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요? 응. 사실 나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어. 강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무슨 말씀이세요? 나 젊었을 때 요식업 했거든. 식당 10개 정도 운영했었어. 서울에서 제법 잘 나갔지.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식당 10개라니요. 10년 전에 남편이 먼저 가고 자식들은 다 외국으로 나갔어. 그래서 사업 정리하고 은퇴했지.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더라고. 강순옥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어. 프리미엄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고급 요양시설이야. 실버타운이요? 응. 요즘 고령화 시대잖아. 돈 있는 노인들은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해. 그래서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 강순옥이 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간호팀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 간호팀장 자리가 비어 있거든. 하진은 강순옥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아가, 내가 필요해. 우리 실버타운의 간호팀장으로 와라. 그 말에 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저요? 하지만 저는 내 경력이면 충분해. 대형병원 수간호사 출신의 15년 경력이면 어디서도 모셔가려고 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처지가 어려우니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야. 하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생각해봐. 급하게 대답 안 해도 돼. 대신 이건 알아둬.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3년 전에 봤으니까. 강순옥이 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새 모르는 환자 손 잡아주는 간호사가 얼마나 되겠어. 너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기 싫어. 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순옥이 하진을 안아주었죠. 울어. 울고 나면 나아져. 그날 밤 하진은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강순옥의 제안은 분명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병원을 완전히 떠나는 건 큰 결정이었습니다. 15년을 다닌 곳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하진은 정우석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정우석은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륜 증거와 신용카드 사기 증거가 명확해서 유리하게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시어머니의 명예훼손건도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가 명백하니까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석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 주는 게 느껴졌죠. 근데 윤하진 씨, 표정이 좀 달라지셨네요. 지난번보다 나아 보여요. 하진은 살짝 웃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났어요.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우석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윤하진 씨,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죠. 그때 전처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되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일만 하고 가정에 소홀했다고.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외도는 다른 문제잖아요. 정우석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혼하고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졌어요. 하진은 정우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그래서 윤하진 씨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지만 분명 나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 말씀이 위로가 돼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 묵묵한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진은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정식으로 퇴직서를 제출하기로요. 휴직 상태로 눈치를 보며 버티는 것보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퇴직서를 제출하던 날 간호부장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수 간호사, 정말 그만두는 거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도 오래 고민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그래. 내 결정이라면 존중할게. 15년 동안 고마웠어. 병원을 나서는 하진의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없었죠. 다음 날 하진은 강순옥의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시설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깔끔한 건물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인상적이었죠. 어때? 마음에 들어? 강순옥이 하진을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시설이 훌륭하네요. 그치? 내가 공 들인 곳이야. 여기서 일하면 보람 있을 거야. 강순옥이 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간호팀장으로 와줘서 고마워. 내가 와주니까 마음이 놓여. 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사장님이라니, 딱딱하게. 그냥 편하게 해.
강순옥이 웃었습니다. 하진도 따라 웃었죠. 그날 저녁 하진은 집으로 돌아오며 정우석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어요. 실버타운 간호팀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죠.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소송건은 제가 잘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죠.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직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 기회가 있구나. 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희망이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죠.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진은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을 했습니다. 실버타운 간호팀장으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그 사이 많이 달라졌죠.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단단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 음식을 준비하던 날들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죠. 실버타운에서의 일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는데 하진의 따뜻한 돌봄에 모두들 만족해했죠. 강순옥은 하진을 볼 때마다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너였어. 간호팀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과찬이세요, 사장님. 과찬은 무슨. 입주자 만족도가 역대 최고야. 다 내 덕분이지. 일이 안정되는 동안 이혼 소송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우석 변호사가 꼼꼼하게 준비해준 덕분이었죠. 재판은 세 차례 열렸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을 받은 날 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우석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윤하진 씨, 이겼습니다. 완승이에요. 하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우석이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죠. 먼저 이혼이 확정됐고요. 불륜과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 원이 판결됐습니다. 3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나왔어요. 유책 배우자인 전 남편 측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 70대 30으로 분할됩니다. 하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죠. 그리고 신용카드 사기건, 손해배상 청구가 전액 인정됐습니다. 8천만 원이에요. 전액이요? 네.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한 게 명백했으니까요. 사기죄 형사 고소도 받아들여져서 전 남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진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에 손해배상 8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이었죠. 물론 실제로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예훼손건도 승소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됐어요. 하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윤하진 씨예요. 정우석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판결 이후 시댁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왔습니다. 민정을 통해서였죠. 하진아, 너 전 남편 요즘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아니, 모르는데. 왜? 그 불륜녀 있잖아, 차수빈. 걔가 아이 낳고 3개월 만에 도망갔대.
하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도망이라니? 응. 친정에 아기 맡겨놓고 연락 끊었대. 태준이 찾아갔더니 친정 부모도 모른다고 하고 완전 증발한 거지. 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양보하라고 했던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도망치다니요. 그래서 지금 태준이 아기 혼자 키우고 있대.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지. 민정의 말에 따르면 태준은 재판 비용과 손해배상금 때문에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가게 있잖아. 그거 경매 넘어갔대. 가게가요? 응. 적자가 계속 쌓였는데 내가 돈 안 보내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거지. 결국 경매로 넘어갔대. 하진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그 가게 적자를 메우느라 8천만 원을 쏟아부었죠. 그게 없으니까 버티지 못한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상태가 안 좋대. 폐암 재발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더라. 그 말에 하진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는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무기력하게 아내에게 휘둘리기만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충분히 했으니까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실버타운으로 퇴근하려던 하진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시동생 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했고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죠. 하진을 보자마자 태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누나. 잘못했습니다. 하진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태민아, 일단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아니요. 일어날 수 없어요.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형수님이 8년 동안 저한테 쏟아부은 돈이 6천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먹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이 계속 말했죠. 작년에 형수님한테 학원비 달라고 했을 때 형수님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곧이 포기했어요. 8년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진작 포기했어야 했어요. 저는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민아,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을 거예요. 하진은 태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1년 전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수님한테 진 빚 평생 갚을게요. 돈으로 못 갚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일어나, 태민아.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진이 손을 내밀었죠. 내 진심은 알겠어. 그리고 요양보호사 공부한다니까 다행이다. 태민이 하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그래, 이제 앞만 보자. 너도 나도. 하진은 태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면 연락해. 일자리는 내가 알아봐 줄게.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내가 만드는 거야. 진심으로 노력하면 돼. 태민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태민의 뒷모습을 보며 하진은 생각했죠. 저 정도면 됐다. 적어도 한 사람은 변한 거니까. 그날 저녁 하진은 강순옥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판 결과와 태민의 방문 이야기를 들은 강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죠. 잘했어.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것도 용기야. 그래도 마음이 복잡해요. 시댁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당연하지. 8년이나 함께 산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자초한 거지. 강순옥이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과거는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이제 없었죠.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남은 건 앞으로의 삶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1년 전 이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달랐죠.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우석이었죠. 오늘 좋은 결과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할까요? 업무 얘기 말고 그냥 편하게요. 하진은 그 메시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따뜻한 기분이 들었죠. 좋아요. 시간 맞춰봐요. 답장을 보내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8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진은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간호팀장으로 일한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진은 40살이 되었죠. 어느 날 강순옥이 하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아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강순옥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죠. 2년 동안 내가 일하는 거 지켜봤어. 간호팀 만족도가 역대 최고고 입주자들이 너한테 고마워하더라. 직원들 관리도 잘하고. 과찬이세요. 과찬 아니야.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 강순옥이 서류 봉투를 하진에게 밀었습니다. 나랑 같이 요양원 차리자.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양원이요? 응. 실버타운이랑은 다른 거야. 좀 더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내 경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진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와 법인 설립 관련 서류들이었죠. 내가 투자하고 너는 운영을 맡아. 대표이사는 내가 해. 제가요? 대표이사를요? 그래. 넌 자격이 있어. 15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고 여기서 2년 동안 팀장으로 성과를 냈잖아. 이제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볼 때가 됐어. 하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던 자신이었죠. 그런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강순옥이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전에 내가 내 손 잡아줬잖아. 그때 난 죽을 것 같았어. 근데 내 덕분에 살았어. 이건 그 은혜를 갚는 거야.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난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 넌 분명히 성공할 사람이야. 내 안목을 믿어. 그렇게 요양원 창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시설 준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하지만 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순옥의 든든한 지원과 2년간 쌓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30병상 규모의 작은 시설이었지만 하진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죠. 대표님, 첫 입주자분 오셨습니다. 직원이 하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아직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죠. 하진은 환하게 웃으며 입주자를 맞이했습니다. 창업 첫 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를 모으고 직원을 관리하고 행정 업무까지 처리해야 했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43이 되었죠. 요양원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첫 번째 시설의 성공에 힘입어 두 번째 지점을 열었고 직원은 3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진은 이제 2개의 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요양원에 익숙한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태민이었죠. 1년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후 하진의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터였습니다. 누나, 잠깐 시간 되세요? 응, 왜? 태민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진이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야? 첫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누나한테 진 빚 갚으려고요. 하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태민아, 6천만 원을 50만 원씩 갚으려면 100년 걸리겠다. 알아요. 그래도 시작은 해야죠. 평생 갚을게요. 진짜로. 태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3년 전 뻔뻔하게 학원비를 요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의 태민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누나,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줘서 여기서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만하면 됐어. 넌 충분히 변했으니까. 하진이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죠.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또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서 있었죠. 시어머니 송금자였습니다. 5년 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며느리야. 그 호칭의 하진은 움찔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태민이한테 들었어. 여기서 일한다고. 송금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하진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내가 잘못했어. 송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죠. 8년 동안 내가 우리 집안에 쏟아부은 거 이제 알겠어.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해야 하는 거라고.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없으면 우리 집안이 안 돌아간다는 걸. 그제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깨달았어. 송금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제발 용서해줘. 하진은 한참 동안 송금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병원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던 모습이 떠올랐죠. 독한 것이라고 집안을 망하게 했다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송금자는 그저 늙고 지친 노인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초라한 모습이었죠. 일어나세요, 어머님. 하진이 송금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대신 한 가지만 할게요. 하진이 송금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수술비요. 제가 병원에 직접 납부할게요. 3천만 원이면 된다고 들었어요. 송금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걸로 우리 인연은 끝이에요. 아버님 수술 잘 받으시고 앞으로는 각자의 삶을 사세요. 이제 정말 남입니다. 송금자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송금자의 뒷모습을 보며 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죠.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정우석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알게 된 인연은 어느새 깊은 우정으로 발전해 있었죠. 그리고 그 우정은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죠. 요양원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네, 덕분에요. 변호사님이 법률 자문 잘 해주셔서 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어요. 변호사님이라니 아직도 어색하네요. 그냥 우석 씨라고 해요. 하진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우석 씨.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느새 몇 시간이 흘러 있었죠. 디저트가 나올 때쯤 정우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진 씨, 아니 하진아. 하진은 갑작스러운 호칭 변화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5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생각했어.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정우석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처음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공감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른 감정으로 바뀌더라고. 정우석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하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도요. 나도 우석 씨랑 함께하고 싶었어요. 정우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하진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죠. 창밖의 서울 야경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강순옥, 민정, 태민,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죠. 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한강난간에 기대어 서 있던 자신이 떠올랐죠.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랑,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식이 끝나고 강순옥이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 축하해. 정말 예쁘다. 감사해요, 사장님. 아니, 이제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강순옥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순옥이 언니라고 해. 그게 더 좋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통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날 밤 하진은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석이 다가와 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무슨 생각해? 그냥요. 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힘들었지. 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우석이 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행복해도 돼.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하진은 그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죠. 나도 행복해도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하진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38살에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는
43살에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되찾은 게 아니었죠. 새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창밖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진의 인생은 계속될 거였죠. 이번에는 진짜 행복하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